세상에 귀신보다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입니다. 특히 남모를 원한을 품은 마음 말이지요. 닫힌 문 뒤의 진실은 더 서늘합니다. 겉으로는 번듯한 기와집이라도 안채 깊은 곳의 비밀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 후기 한성 근처를 떨게 했던 저택 월하루의 괴담입니다. 몰락한 양반가의 어린 아들이 생계를 위해 그 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절대 열어서는 안 될 세 번째 문을 마주합니다. 그 문 앞에서 운명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비밀 야담 보관소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월하루의 비밀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때는 조선 후기, 나라 안팎으로 어수선한 기운이 감돌던 그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도성밖 서쪽 끝자락, 안개가 뱀처럼 땅바닥을 기어다니는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해는 뉘엿뉘엿 지고 인가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는 저녁 노을에 섞여 마치 죽은 이의 넋처럼 허공을 떠도는데 저기 낡은 도포 자락을 여미며 고개를 숙인 채 걷는 소년이 보입니다. 14살이나 되었을까 싶은 이 소년의 이름은 서윤입니다. 본래는 시장통을 전전하며 어깨너머로 글자를 깨우친 영특한 아이였으나 가난 앞에는 장사가 없었지요. 병든 어머니와 어린 동생들의 약값을 벌기 위해 서윤이 제 발로 찾아간 곳은 마을 사람들조차 낮에도 고개를 돌려 지나간다는 거대한 저택, 월하루였습니다. 월하루라 함은 달 아래 우뚝 솟은 누각이라는 그럴싸한 이름이지만 정작 그 담벼락엔 이끼가 시퍼렇게 끼어 있고 기와지붕 위론 시커먼 까마귀들이 제 집이냥 앉아 주인을 비웃고 있었습니다. 소년의 귓가엔 저작거리 주막에서 술꾼들이 나누던 흉흉한 소문이 맴돌았습니다. 그 집엔 쓰지 않는 문이 셋인데 아무도 여는 걸 본 적이 없다더라는 둥, 밤만 되면 담장 너머로 기이한 속삭임이 들린다는 무시무시한 이야기들이었지요. 하지만 서윤은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품 안의 빈 주머니는 차가웠고 가야 할 길은 멀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소년이 월하루의 거대한 소슬대문 앞에 섰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소년을 맞이한 건 사람의 온기가 아니었습니다. 코끝을 찌르는 퀴퀴한 향나무 냄새, 그리고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차가운 공기였지요. 마당은 정갈하게 쓸려 있었으나 사람이 사는 집이라기엔 지나치게 고요했습니다. 마치 집 전체가 숨을 죽이고 누군가를 기다리는 포식자처럼 느껴졌달까요? 서윤의 발소리가 빈 마당에 공허하게 울려 퍼집니다. 터벅, 터벅.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 어둠이 짙게 깔린 복도 끝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시선이 느껴진 것은 말입니다. 대청마루 위 등잔불 하나 켜지 않은 방 안에 앉아 있는 그림자 하나가 있었으니 바로 이 집의 주인인 거상 최진사였습니다. 그는 소리도 없이 서윤을 내려다보았지요. 그의 눈동자는 깊은 우물처럼 속을 알 수 없었고 입가엔 묘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최진사가 입을 열자 쇳소리가 섞인 듯 갈라진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내가 오늘부터 일할 아이냐는 물음에 서윤은 허리를 깊게 숙였습니다. 소녀는 본능적으로 집안 구석구석을 훑었습니다. 화려한 자개장과 값비싼 도자기들이 즐비했지만 그 모든 것이 왠지 모르게 썩은 나무 위에 덧칠한 분칠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방을 배정받아 나가는 길 서윤은 복도를 지나
동쪽 행랑 끝으로 향하던 중 발걸음을 우뚝 멈췄습니다. 달빛이 창호지를 뚫고 들어와 복도 바닥에 하얀 길을 만들었는데 그 끝에 바로 문제의 세 번째 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문들은 자물쇠가 없거나 헐거워 보였으나 유독 그 문만은 붉은 칠이 되어 있고 쇠사슬이 칭칭 감겨 있었습니다. 바람도 불지 않는데 그 문 뒤에서 미세한 떨림이 느껴지는 듯 했지요. 서유는 생각했습니다. 이 집의 비밀은 분명 저 문 뒤에 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자, 이제 막 서윤의 운명이 월하루의 어둠 속으로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과연 저 소녀는 무사히 이 집을 나갈 수 있을지 아니면 저 세 번째 문 너머의 무언가에게 삼켜질 것인지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 앞선 이야기에서 우리 서윤이가 드디어 그 기괴한 저택, 월하루에 발을 들이지 않았습니까? 붉은 칠이 된 채 쇠사슬로 꽁꽁 묶인 세 번째 문을 뒤로 하고 소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자, 이제 날이 밝았으니 본격적으로 이 집의 속사정을 들여다볼 차례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집엔 일꾼이 서윤이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주방에서 밥을 짓는 참모 아주머니도 있고 마당을 쓰는 늙은 마당쇠도 있었지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들 중 누구 하나 입을 여는 이가 없었습니다. 마치 서로의 입에 보이지 않는 재갈이라도 물린 것처럼 그저 묵묵히 제 할 일만 하며 서윤의 시선을 피할 뿐이었지요. 그렇게 긴장된 하루가 시작될 무렵 집주인 최진사가 서윤을 다시 불렀습니다. 어두컴컴한 대청마루 끝방 향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오르는 그 방에서 최진사는 곰방대를 입에 문 채 서윤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어제보다 더 움푹 들어간 그의 눈망울엔 기이한 광기마저 서려 있었지요. 최진사는 한참 동안 연기만 내뿜다가 드디어 입을 뗐습니다. 그 목소리는 마치 마른 볏짚이 바스러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너도 이제 이 집의 식구가 되었으니 지켜야 할 법도를 일러주마. 월하루에는 수많은 방이 있고 수많은 문이 있다. 내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나는 상관하지 않으마. 하지만 명심해라. 단 하나 동쪽 행랑 끝에 있는 그 붉은 문, 세 번째 문만은 절대로 가까이 가서도 안 되고 열어서도 안 된다. 만약 그 금기를 어기는 날에는 내 목숨은 물론이요. 내 가족의 안위조차 보장할 수 없으리라. 최진사의 경고는 단순한 엄포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낮은 목소리에는 서늘한 칼날이 숨겨져 있었지요. 서윤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왜냐고 묻고 싶었지만 진사의 눈빛이 너무나 무서워 감히 입술조차 뗄 수 없었지요. 진사는 서윤이 대답하기도 전에 손을 휘저어 물러가라 명했습니다. 방을 나온 서윤은 마당에서 비질을 하던 늙은 하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저기 저 세 번째 문에는 무엇이 있기에 저토록 엄히 금하시는 것입니까? 서윤의 물음에 하인은 비질을 멈추고 사방을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러고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소년의 팔을 낚아챘지요. 쉿, 이놈아. 죽고 싶어 환장을 했느냐? 그 문은 이 집의 숨구멍이자 목구멍이다. 주인이 열지 말라면 열지 않는 것이 상책이야. 예전에 일하던 칠복이라는 녀석도 그 문 앞에 얼씬거리더니만 어느 날 갑자기 흔적도 없이 사라졌단다. 관가에서는 도망을 갔다지만 우리는 다 알지.
그놈이 어디로 갔을지 말이다. 하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고 서둘러 자리를 피했습니다. 서윤의 가슴은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라진 하인, 그리고 쇠사슬에 묶인 문. 평범한 창고라기엔 그 기운이 너무나 음산했고 금기라는 말은 오히려 소년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하지만 소년은 애써 마음을 다잡았지요. 나는 그저 돈을 벌어 어머니의 약값을 마련하러 온 것이지 귀신 노름에 놀아날 처지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서윤이 거처하는 행랑방은 세 번째 문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지요. 깊은 밤, 온 세상이 정적에 잠긴 시간, 서윤은 잠결에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누군가 바닥을 긁는 듯한 소리, 혹은 무거운 포대를 질질 끄는 듯한 소리가 복도 너머에서 들려온 것입니다. 슥, 슥, 슥. 소리는 분명 동쪽 행랑 끝, 그 세 번째 문 안쪽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썼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누군가 낮게 읊조리는 소리까지 섞여 들렸지요. 열어다오, 배가 고프구나. 열어다오. 그것은 사람의 목소리 같기도 했고 짐승의 으르렁거림 같기도 했습니다. 서윤은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지만 최진사의 경고를 떠올리며 억지로 눈을 감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서윤은 조심스럽게 복도를 살폈습니다. 하지만 어젯밤의 소동이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복도는 깨끗했고 세 번째 문의 쇠사슬은 여전히 굳건히 채워져 있었지요. 서윤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과연 내가 헛것을 들은 것일까? 아니면 이 집 자체가 나에게 말을 걸고 있는 것일까? 자, 보십시오. 하지 말라는 일은 더 하고 싶고 열지 말라는 문은 더 궁금해지는 것이 사람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서윤은 이제 매일같이 그 문 앞을 지날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자신을 잡아끄는 듯한 환각에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금기를 선포한 주인과 그 금기 너머를 궁금해하기 시작한 소년. 이들의 위태로운 동거가 어떤 비극을 불러올지 여러분은 짐작이 가십니까? 여러분, 금기라는 것이 참으로 묘한 것입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고 보지 말라고 하면 기어이 눈길이 가는 것이 인간의 본성 아니겠습니까? 우리 서윤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최진사의 서슬퍼런 경고와 하인의 겁섞인 충고를 들었으니 머리로는 가까이 가지 말자 다짐을 했건만 사람의 귀라는 것이 어디 마음대로 닫히는 것이던가요? 월하루에 들어온 지 사흘째 되던 밤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독 구름이 짙어 달빛조차 자취를 감춘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밤이었지요. 서윤은 고단한 몸을 뉘이고 잠을 청하려는데 복도 끝에서 다시 그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쥐 죽은 듯 고요하던 복도에서 누군가 아주 무거운 짐짝을 바닥에 대고 천천히 끄는 듯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처음에는 옆방 하인의 잠버릇인가 싶었지만 소리는 분명히 동쪽 행랑 끝 바로 그 세 번째 문 안쪽에서 시작되고 있었지요. 서윤은 마른 침을 삼키며 이불을 꽉 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소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아주 가느다란 바람소리가 새어나오는데 그것이 마치 사람의 숨소리처럼 들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허억, 허억하는 거친 숨소리와 함께 이내 낮게 읊조리는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차갑구나.
너무나 차가워. 누가 이 문 좀 열어다오. 서윤은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너무나 처연하면서도 소름 끼치도록 차가웠지요. 서윤은 떨리는 마음을 억누르고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등잔불 하나 없이 어두웠지만 저 멀리 세 번째 문 근처에서 희미한 푸른 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소녀는 홀린 듯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발바닥에 닿는 마룻바닥의 냉기가 뼈를 파고드는 듯 했지요. 드디어 세 번째 문 앞에 다다랐을 때 서윤은 보았습니다. 쇠사슬로 칭칭 감긴 그 문이 미세하게 덜덜 떨리고 있는 것을 말입니다. 마치 안쪽에 갇힌 무언가가 밖으로 나오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처럼 문고리가 거칠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누구십니까? 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으나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문 안쪽에서 손톱으로 벽을 긁는 듯한 기괴한 소리만 더 커질 뿐이었지요. 기익. 소름 끼치는 금속음이 적막한 밤 공기를 찢어발겼습니다. 겁에 질린 서윤이 뒷걸음질을 치려던 찰나 갑자기 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그리고 들려온 것은 문 바로 뒤에서 들리는 아주 생생한 속삭임이었습니다. 거기 누구냐, 칠복이니? 내가 나를 꺼내주러 온 것이냐? 서윤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칠복이라니요. 낮에 마당쇠 하인이 말했던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던 그 하인의 이름이 아니겠습니까? 서윤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제 방으로 달려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밤새도록 덜덜 떨며 해가 뜨기만을 기다렸지요. 다음 날 아침 서윤은 다시 그 문 앞을 찾았습니다. 혹시라도 밤새 무슨 흔적이 남았을까 싶어서였지요. 하지만 기이하게도 문 앞은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습니다. 쇠사슬은 어제와 똑같이 굳건히 잠겨 있었고 어젯밤의 소란이 무색할 만큼 평온하기만 했습니다. 다른 하인들에게 밤에 소리를 듣지 못했느냐? 물어도 그들은 그저 쥐새끼가 곡식을 갉아먹는 소리일 거라며 서윤의 말을 무시할 뿐이었지요. 하지만 서윤은 똑똑히 보았습니다. 세 번째 문 아래쪽 문지방에 마치 누군가 안에서 밖으로 나가려 발버둥 친 듯한 깊은 손톱 자국이 새겨져 있는 것을 말입니다. 사람들은 외면하고 주인은 숨기려 하는 저 문 너머의 진실. 서윤은 이제 확신했습니다. 저 안에는 쥐도 바람도 아닌 무언가 살아있는 혹은 살아서는 안 될 존재가 갇혀 있다는 사실을요. 자, 보십시오. 밤마다 들려오는 저 애끓는 곡소리와 긁는 소리. 그것은 단순한 환청일까요? 아니면 사라진 칠보기가 보내는 구조의 신호일까요? 서윤의 호기심은 이제 두려움을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는 이제 소문이 아닌 실체가 있는 공포로 변해갑니다. 여러분, 그저 쥐소리일 거라는 다른 하인들의 말이 정말 사실이었을까요? 서윤은 그들의 무심한 표정 뒤에 숨겨진 짙은 공포를 보았습니다. 사람은 거짓말을 할 때 눈동자가 흔들리는 법인데 월하루의 하인들은 아예 눈을 마주치지 않았거든요. 그들이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외면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자 서윤은 어젯밤 들었던 그 이름 칠복이라는 자의 흔적을 찾아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서윤은 집안일을 돕는 척하며 하인들이 머무는 행랑채 뒷마당을 서성였습니다.
그러다 구석진 곳에 방치된 낡은 광 하나를 발견했지요. 먼지가 뽀얗게 쌓인 그곳은 오랫동안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듯 보였습니다. 서윤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주인 잃은 짐들이 몇 가지 널브러져 있었는데 그중 구석에 처박힌 낡은 괴나리 보찜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보찜을 풀어보니 해진 저고리 한 벌과 때자국이 묻은 수저, 그리고 집신 한 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집신을 집어든 서윤의 손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집신 바닥에 거무죽죽하게 말라붙은 핏자국이 선명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에게 강제로 끌려가며 남긴 듯한 처절한 흔적이었지요. 그건 왜 만지고 있느냐? 갑자기 뒤에서 들려온 서늘한 목소리에 서윤은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돌아보니 마당을 쓸던 그 늙은 하인이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서윤은 집신을 숨길 겨를도 없이 물었습니다. 이것이 칠복이라는 사람의 물건입니까? 어르신, 칠복이는 정말 도망을 간 것입니까? 늙은 하인은 한참 동안 서윤을 응시하다가 한숨을 내쉬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이놈아, 이 집에서 오래 살고 싶거든 눈을 감고 귀를 막으라고 하지 않았느냐. 칠복이 그 녀석? 평소 호기심이 많아 탈이었지. 주인 어른이 그렇게 금하신 세 번째 문 근처를 밤마다 서성이다가 보름달이 뜨던 날 밤에 사라졌단다. 다음 날 아침 그 문 앞에서 발견된 건 지금 내가 들고 있는 그 피 묻은 집신 한 짝뿐이었어. 늙은 하인의 말에 따르면 최 진사는 그날 아침 아무런 기색도 없이 마당을 청소하라 명했고 문 앞에 핏자국을 닦아내게 한 뒤 곧바로 굵은 쇠사슬을 가져와 문을 봉인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하인의 실종 따위에 관심을 두는 이는 아무도 없었지요. 서윤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렇다면 어젯밤 문 너머에서 들려온 그 목소리는 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칠복이는 죽어서 귀신이 된 것일까요? 아니면 아직도 그 좁고 어두운 문 안에 갇혀 있는 것일까요? 서윤은 그날 오후 마당을 쓰는 척하며 세 번째 문 주변을 샅샅이 살폈습니다. 그런데 기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문 근처의 흙만 유독 색깔이 검고 축축했습니다. 며칠째 비가 오지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소녀는 허리를 숙여 그 흙의 냄새를 맡아보았습니다. 그것은 비릿한 피 냄새와 매캐한 향 냄새가 뒤섞인 도저히 이 세상의 것이라 믿기 힘든 불길한 악취였습니다. 바로 그때 대청마루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최 진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진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고 눈에는 살기가 가득했습니다. 서윤은 급히 고개를 숙이고 자리를 피했지만 이미 늦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주인의 비밀에 너무 깊숙이 발을 들여놓은 것이지요. 자, 여러분. 사라진 하인의 집신, 그리고 문 앞의 핏자국. 이제 월하루의 비밀은 더 이상 소문이 아닌 목숨을 위협하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서윤은 과연 칠복의 뒤를 따르게 될까요? 아니면 이 저주받은 집의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이제부터 서윤이가 발견하게 될 진실은 이 집이 단순히 귀신이 나오는 집이 아니라 무언가 거대한 목적을 위해 설계된 기괴한 함정이라는 증거니까요. 서윤은 칠복의 핏자국을 본 이후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소녀는 영특했습니다. 무턱대고 문을 열기보다는 이 집의 생김새부터 다시 살피기로 했지요. 어느 날 오후 서유는 땔감을 구하러 가는 척하며 월하루의 담벼락 바깥을 크게 한 바퀴 돌았습니다. 담 너머로 보이는 기와 지붕의 선과 기둥의 개수를 하나하나 손가락을 꼽아가며 세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밖에서 본 동쪽 행랑채의 길이는 분명히 5칸이었습니다. 그런데 안으로 들어와 복도를 걸으며 칸수를 세어보니 기묘하게도 4칸뿐인 게 아니겠습니까? 분명 밖에서 보면 있어야 할 방 하나가 안에서는 감쪽같이 사라진 꼴이었습니다. 그 사라진 한 칸의 자리가 바로 쇠사슬로 묶인 3번째 문 뒤쪽이었습니다. 서유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설계가 잘못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밖에서는 보이지만 안에서는 들어갈 수 없는, 혹은 안에서는 존재하지만 밖에서는 알 수 없는 비밀의 공간을 만들어둔 것이지요. 서유는 대담하게도 밤중에 등잔불을 끄고 복도의 길이를 보폭으로 재기 시작했습니다. 한 걸음, 2걸음, 3번째 문 앞에 섰을 때 서유는 벽면을 손으로 더듬었습니다. 다른 벽들은 매끄러운 흙벽이었으나 그 문 주변의 벽에서는 미세하게 서늘한 바람이 새어나오고 있었지요. 그리고 벽 너머에서 들려오는 소리. 그것은 어제 들었던 곡소리보다 훨씬 더 기괴한, 마치 수십 명의 사람이 한꺼번에 숨을 몰아쉬는 듯한 거친 소리였습니다. 서유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집의 구조는 기묘하게 어긋나 있었습니다. 바깥의 담장과 안쪽의 복도가 평행하지 않고 3번째 문을 기점으로 살짝 비틀려 있었지요. 그것은 마치 커다란 아가리가 무언가를 집어삼키기 위해 벌어져 있는 형상이었습니다. 소녀는 서둘러 방으로 돌아와 종이 위에 자신이 본 구조를 그려보았습니다. 그려놓고 보니 그 형상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집 전체가 마치 거대한 부적처럼, 혹은 무언가를 가두기 위한 감옥처럼 3번째 문을 중심으로 칭칭 감겨 있는 형태였던 겁니다. 건물의 뒤틀린 틈새로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길을 만들어둔 것이지요. 그때였습니다. 문 밖 복도에서 무거운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유는 얼른 등잔불을 불어 끄고 이불 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문틈 사이로 비친 그림자는 다름 아닌 최진사였습니다. 그는 3번째 문 앞에 멈춰서서 한참 동안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참아라. 곧 보름이다. 한 놈만 더 채우면 우리 가문의 영화는 영원할 것이니. 서유는 이불 속에서 숨을 죽이며 온몸을 떨었습니다. 한 놈을 더 채우다니요? 그렇다면 칠복이도, 그리고 그 전의 하인들도 모두 이 집의 영화를 위해 3번째 문 너머로 던져진 재물이었단 말입니까? 이제 서유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이곳에 심부름꾼으로 들어온 것이 우연이 아니었으므려. 최진사는 칠복이 사라진 빈자리를 채울 새로운 재물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긋난 건물 구조, 사라진 한 칸의 방, 그리고 그 안에 웅크리고 있는 굶주린 존재. 서유는 이제 도망칠 수도 물러설 수도 없는 벼랑 끝에 서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보름달이 뜰 날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서유는 과연 최진사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저 뒤틀린 구조의 틈새로 영원히 사라지게 될까요? 보름달이 떠올랐습니다.
여느 때보다 크고 붉은 달이 월하루의 기와지붕 위에 걸리자 집안의 공기는 평소보다 몇 배는 더 무겁게 내려앉았지요. 서윤은 오늘 밤이 자신이 살아서 나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을 직감했습니다. 최진사의 방에서는 낮게 읊조리는 경문 소리가 들려왔고 집안의 다른 하인들은 약이라도 먹은 듯 깊은 잠에 빠져 미동조차 없었습니다. 서윤은 품속에 숨겨둔 열쇠 뭉치를 꼭 쥐었습니다. 낮에 최진사가 목욕을 하는 사이 목숨을 걸고 빼돌린 세 번째 문의 열쇠였지요. 소녀는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맨발로 복도를 걸었습니다. 마룻바닥의 차가운 기운이 발바닥을 타고 머리끝까지 전해졌지만 두려움보다 더 큰 것은 이 지옥 같은 비밀을 끝내야 한다는 절박함이었습니다. 드디어 세 번째 문 앞입니다. 달빛이 창살을 타고 들어와 쇠사슬 위로 비치는데 그 모습이 마치 문을 칭칭 감고 있는 은빛 뱀처럼 보였지요.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구멍에 넣었습니다. 철커덕. 고요한 복도에 자물쇠가 풀리는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서윤은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아 잠시 숨을 몰아쉬었지요. 그때였습니다. 문 안쪽에서 어제보다 더 또렷하고 생생한 목소리가 들려온 것입니다. 열어다오. 드디어 왔구나. 어서 이 문을 열어다오. 그것은 간절한 애원 같기도 했고 무시무시한 명령 같기도 했습니다. 서윤은 눈을 질끈 감고 쇠사슬을 걷어냈습니다. 그리고는 붉은 칠이 된 문을 천천히 밀었습니다. 끼익하며 문이 열리자 그 틈 사이로 수십 년간 갇혀있던 묵은 먼지와 함께 형언할 수 없는 악취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사람의 썩은 살 냄새와 피 냄새, 그리고 무당의 집에서나 날 법한 진한 향 냄새가 뒤섞인 냄새였지요. 소녀는 헛구역질을 참으며 방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방 안은 예상보다 훨씬 넓었습니다. 밖에서 보았던 사라진 한 칸의 공간이 비정상적으로 확장되어 있는 듯 했지요. 사방의 벽은 검은 천으로 가려져 있었고 방 한가운데에는 기괴한 모양의 제단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제단 위에는 촛불 수십 개가 일렁이고 있었는데 그 불꽃의 색깔이 붉은색이 아닌 기분 나쁜 푸른색을 띠고 있었지요. 서윤은 촛불 사이로 제단 위에 놓인 물건들을 보았습니다. 낡은 하인의 옷가지들, 피 묻은 집신, 그리고 수많은 사람의 이름이 적힌 하얀 부적들이었습니다. 그 부적들 사이에서 서윤은 낯익은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칠복. 사라진 하인의 이름이 붉은 먹으로 쓰여 제단 가장 높은 곳에 붙어 있었지요. 소년의 시선이 제단 아래 큰 항아리로 향했습니다. 항아리 입구는 봉인되어 있었지만 그 안에서 무언가 꿈틀거리며 벽을 긁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열어다오. 어서 이걸 열어다오. 목소리는 항아리 안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등 뒤에서 차가운 기운과 함께 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서윤이 놀라 뒤를 돌아보니 거기에는 어느새 나타난 최진사가 눈을 부릅뜬 채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시퍼렇게 날이 선 대추나무 말뚝이 들려 있었고 그의 얼굴은 이미 사람의 것이 아닌 귀신의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내 발로 들어왔구나. 이 집의 마지막 재물이 될 아이야. 최진사의 광기 어린 웃음소리가
봉인된 방 안에 가득 찼습니다. 최 진사의 웃음소리가 좁고 밀폐된 방 안을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서윤은 뒤로 물러나려 했으나 이미 닫힌 문은 안쪽에서 열리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푸르스름한 촛불 아래 드러난 최진사의 얼굴은 광기에 찌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들고 있던 말뚝을 제단 위에 툭 던져 놓으며 서윤에게 천천히 다가왔지요. 이 방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궁금했느냐? 이곳은 우리 가문의 명주를 잇는 곳이다. 밖에서는 보이지 않는 이 한 칸의 방이 우리 집안의 몰락을 막아주고 있었단 말이다. 최 진사가 가리킨 방의 벽면에는 수천 장의 붉은 부적이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 부적들은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짐승의 가죽 혹은 사람의 피부처럼 얇고 투명한 무언가에 붉은 피로 쓰인 저주문이었지요. 벽면 가득 적힌 이름들은 그동안 이 집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 이들의 명단이었습니다. 칠복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름도 없는 떠돌이, 부모 없는 고아들까지 수십 명의 원혼이 이 방 안에 겹겹이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방 한가운데 놓인 커다란 항아리에서는 이제 비명에 가까운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꺼내줘. 제발 꺼내줘. 항아리가 들썩일 때마다 바닥에 깔린 모래가 파도처럼 일렁였습니다. 최진사는 그 항아리를 마치 자식이라도 되는 양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영모에 휘말려 멸문지화를 당할 뻔한 우리 집안을 살린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바로 이 항아리 속의 존재다. 억울하게 죽은 자들의 원한을 모아 집안의 애군을 막는 거대한 봉인이지. 하지만 그 힘을 유지하려면 신선한 혼이 필요해. 칠복이 녀석은 겁이 많아 그릇이 작더니만 너처럼 맑은 눈을 가진 아이라면 향후 몇십 년은 끄떡없겠구나. 서윤은 공포가 극에 달하자 오히려 정신이 맑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단 위에는 칠복이의 피 묻은 집신 옆에 낡은 구리 거울 하나가 놓여 있었는데 그 거울에 비친 최진사의 모습에는 그림자가 없었습니다. 이미 인간의 경계를 넘어선 괴물이었던 셈이지요. 최진사가 서윤의 목덜미를 낚아채 제단 앞으로 끌고 갔습니다. 차가운 칼날이 서윤의 손가락 끝을 스쳤고 붉은 피 한 방울이 제단 위에 툭 떨어졌습니다. 그 피가 닿자마자 방 안의 푸른 촛불들이 일제히 요동치며 높게 치솟았습니다. 벽에 붙은 부적들이 마치 살아있는 나비처럼 파르르 떨리며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지요. 보아라. 내 피가 봉인을 깨우고 있다. 이제 내 영혼은 이 항아리 속으로 들어가 우리 가문이 영원한 수호신이 될 것이다. 최진사가 주문을 외우기 시작하자 방 안의 공기가 급격히 희박해졌습니다. 서윤은 숨이 막혀 헐떡이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제단 구석, 촛불의 열기에 조금씩 타들어가던 부적 하나가 보였습니다. 그것은 다른 부적들과 달리 검은 먹으로 쓰인 봉인 해제의 주문이었지요. 서윤은 온 힘을 다해 손을 뻗었습니다. 최진사가 말뚝을 들어 서윤의 가슴을 내리치려던 순간 서윤의 손가락 끝이 그 검은 부적에 닿았습니다. 이 방은 애군을 가두는 곳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가두어둔 원한이 폭발하기만을 기다리는 화약고와도 같았습니다. 서윤은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그 부적을 촛불 속으로 던져 넣었습니다. 순간 방 안을 감돌던 기괴한 정적이 깨지며 천둥 같은 굉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항아리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항아리에 금이 가는 소리는 마치 거대한 얼음판이 쩍쩍 갈라지는 비명 같았습니다. 그 틈새로 검은 연기가 안개처럼 뿜어져 나오자 최진사의 안색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버렸지요. 그는 미친 사람처럼 손으로 항아리의 금을 막으려 애썼지만 이미 터져나오기 시작한 원한의 무게를 감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최진사가 이토록 처절하게 매달리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수십 년 전 그의 집안은 대역죄인의 누명을 쓰고 멸문의 위기에 처했었지요. 재산은 몰수당하고 가솔들은 뿔뿔이 흩어져 죽임을 당할 처지였습니다. 그때 최진사가 만난 것이 팔도에서 악명 높기로 소문난 노파 무당이었습니다. 무당은 최진사에게 솔깃하지만 잔인한 제안을 했습니다. 집안의 애군을 가두고 부귀영화를 되찾고 싶다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하게 죽은 자들의 영혼을 모아 제물로 바치라는 것이었지요. 최진사는 그날 이후 집안의 구조를 비틀어 세 번째 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은밀히 전국의 떠돌이와 가난한 하인들을 불러 모아 그들을 하나둘씩 이 어두운 방의 제물로 바쳤던 것입니다. 월하루의 화려한 자개장과 금부치들은 모두 그들의 목숨값이었고 최진사가 누리는 거상의 지위는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의 피로 쌓아 올린 공든 탑이었습니다. 세 번째 문은 단순히 애군을 가두는 봉인이 아니라 최진사의 끝없는 탐욕이 만들어낸 거대한 괴물의 아가리였던 셈이지요. 내 가문이 어떻게 세운 탑인데 조금만 더 있으면 완성이란 말이다. 최진사는 바닥을 뒹굴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항아리에서 터져나온 검은 그림자들은 이미 방 안의 천장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형체도 없이 일렁이며 최진사의 발목을 낚아챘지요. 소년 서윤은 그 틈을 타 제단 구석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그곳에서 소년은 보았습니다. 칠보기의 환영이 그리고 그 전의 하인들이 검은 연기 속에서 나타나 최진사의 몸을 찢어발기듯 달려드는 모습을 말입니다. 방 안의 푸른 촛불들이 하나둘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최진사의 비명은 점차 짐승의 울음소리로 변해갔고 벽을 도배했던 가죽 부적들은 뜨거운 열기에 녹아내려 마치 붉은 눈물을 흘리는 듯 했습니다. 최진사는 자신의 죄가 이토록 처참하게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겠지요.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서윤을 향해 손을 뻗으며 저주를 퍼부었으나 이미 그의 몸은 검은 그림자들에 덮여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서윤은 눈앞의 참혹한 광경에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방에 계속 머물 수는 없었습니다. 봉인이 깨진 방은 이제 거대한 불길에 휩싸이기 시작했거든요. 원혼들의 분노가 물리적인 화염이 되어 집안의 뒤틀린 구조를 태워버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서윤은 필사적으로 나갈 문을 찾았습니다. 굳게 닫혔던 문이 원혼들의 일격에 부서져 내리자 서윤은 그 틈을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최진사의 화려했던 가문과 그가 쌓아 올린 거짓된 영광이 불길 속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문 안쪽에 갇혀 있던 수십 년의 비밀이 마침내 뜨거운 화염과 함께 세상 밖으로 터져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문의 영화를 위해 인간의 도리를 저버린 자의 최후는 이토록 비참하고도 허망했습니다. 이제 소년 서윤에게 남은 선택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이 지옥 같은 불길 속에서
살아남아 진실을 알리는 것이었지요. 불길은 순식간에 월하루 전체를 집어삼킬 듯 맹렬하게 치솟았습니다. 그 뜨거운 화마 속에서도 원혼들의 울음소리는 불꽃보다 더 날카롭게 울려 퍼졌지요. 서윤은 무너져 내리는 석가래를 피해 가까스로 제단 근처에서 일어섰습니다. 눈앞에는 지옥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최진사는 이미 검은 그림자들에 짓눌려 형체도 없이 사그라들고 있었고, 그가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가문의 보물들은 불길 속에서 무용지물이 되어 타들어갔습니다. 서윤의 시선이 제단 위에 홀로 남은 마지막 부적 하나에 머물렀습니다. 그것은 이 방의 주수를 완전히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매개체이자 동시에 이 모든 진실을 증명할 마지막 물증이었습니다. 만약 저 부적을 가지고 밖으로 나간다면 최진사의 극악무도한 범죄를 세상에 알리고 억울하게 죽은 이들의 넋을 기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부적을 태우지 않는다면 이 불길이 꺼진 뒤에도 저주받은 기운이 남아 또 다른 희생자를 부를지도 모르는 일이었지요. 서윤은 갈등했습니다. 이 끔찍한 진실을 가슴에 묻고 모든 것을 불태워 봉인할 것인가, 아니면 위험을 무릅쓰고 세상의 이 추악한 비밀을 폭로할 것인가. 소년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때 불길 속에서 칠복이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서윤아, 이제 그만 끝내다오. 우리는 그저 더 이상 구천을 떠돌지 않고 편히 잠들고 싶을 뿐이다. 그 처연한 목소리에 서윤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소녀는 제단 위로 뛰어올라 마지막 남은 촛불의 불씨를 부적에 갖다 대었습니다. 화르륵하며 부적이 타오르는 순간 방 안에 가득했던 검은 연기들이 일제히 하늘을 향해 솟구쳤습니다. 그것은 비명이 아니라 수십 년간 갇혀있던 원혼들이 드디어 자유를 찾아 떠나는 거대한 해방의 몸짓이었습니다. 가십시오. 이제는 춥고 어두운 이 방에 계시지 말고 좋은 곳으로 가십시오. 서윤은 눈물을 흘리며 읊조렸습니다. 부적이 재가 되어 흩어지자 거짓말처럼 서윤을 가로막고 있던 불길의 기운이 잦아들었습니다. 뒤로는 최진사의 마지막 단명이 섞인 비명과 함께 월하루의 동쪽 행랑채가 웅장한 소리를 내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복도를 달려 대문을 향해 나가는 서윤의 등 뒤로 차가운 밤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바람은 더 이상 소름 끼치는 귀신의 숨결이 아니었습니다. 억울한 넋들이 서윤에게 보내는 마지막 감사의 인사였지요. 서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었습니다. 자기가 살아야 이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을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다 깨어 월하루 쪽에서 치솟는 불길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천둥도 안 쳤는데 벼락이 떨어진 게야. 그 집 주인이 워낙 흉흉하더니 결국 업보를 받은 게지. 하지만 그 누구도 그 불길 속에서 소년 서윤이 무엇을 보았고 어떤 선택을 했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서윤은 멀리서 무너져가는 월하루를 바라보며 품 안에 숨겨왔던 칠복이의 피 묻은 집신 한 짝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비밀은 사라졌고 원한은 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소년의 마음속에는 평생 잊지 못할 세 번째 문의 기억이 깊게 새겨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모든 비극의 마침표를 찍는 일뿐이었습니다. 월하루를 집어삼킨 불길은 사흘 밤낮을 꺼지지 않고 타올랐습니다. 한성 인근의 관원들이 뒤늦게 달려와
물을 끼얹어 보았으나 기이하게도 그 불은 물이 닿을수록 더욱 거세게 치솟아 결국 집터 전체를 하얀 재로 만들고서야 잦아들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그 집터가 워낙 흉당이라 하늘이 천불을 내린 것이 분명하다고 말입니다. 최진사의 자취는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관가에서는 그가 불길 속에서 타 죽었을 것이라 결론지었지만 잿더미가 된 집터를 샅샅이 뒤져보아도 그의 유골이나 유품은 단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람들을 경악하게 한 것은 무너진 동쪽 행랑채 지하에서 발견된 수많은 유골이었습니다.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던 실종자들이 그 어둡고 좁은 공간에 겹겹이 쌓여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온 마을은 공포와 슬픔으로 뒤덮였습니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소년 서윤은 그날 이후 한성을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그 소년이 겁에 질려 도망쳤을 거라 짐작했지만 서윤은 자신이 본 진실을 가슴에 묻은 채 묵묵히 길을 걸었지요. 소년은 먼 훗날 성인이 된 뒤에도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자기도 모르게 동쪽을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이름 없이 사라져간 그 넋들이 이제는 부디 평안하기를 빌면서 말입니다. 세월이 흘러 월하루가 있던 자리는 수풀이 우거진 폐허가 되었습니다. 집터의 흔적조차 희미해졌지만 신기하게도 그곳에는 여전히 세 개의 문터가 남아있다고 전해집니다. 대문과 중문,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 남아있는 마지막 세 번째 문의 자리 말이지요. 지금도 가끔 안개가 짙게 끼는 밤이면 그 폐허 근처를 지나는 길손들이 기이한 소리를 듣곤 한답니다. 누군가 바닥을 긁는 듯한 소리, 혹은 열어다오라고 낮게 속삭이는 여인의 목소리 말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제 그 소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원한의 목소리가 아니라 다시는 그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는 죽은 자들의 경고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서윤은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월하루의 폐허를 돌아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문은 닫힌 것이 아니라 사라진 것이었다. 사람의 마음속에 욕심이라는 빗장이 걸리는 순간 언제든 그 문은 다시 나타날지도 모른다고 말이지요. 자, 여러분.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지금 어떤 문이 닫혀 있습니까? 혹시 그 문 뒤에 남모를 탐욕이나 비밀을 가두어 두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조심하십시오. 달빛이 유독 붉게 빛나는 밤, 당신의 세 번째 문이 스스로 열릴지도 모르니까요. 기나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밤에 시원한 소름과 함께 작은 교훈을 남겼기를 바랍니다. 다음번에 더 기괴하고도 눈물겨운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오늘 밤 문단속 잘하시고 평안한 밤 되십시오.